시시콜콜 역사 뒷담화 공경률의 낭독 한국사. 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공경률입니다.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5월 10일이죠. 네, 녹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 중에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날은 발표가 된 다음일 것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해요. 누가 당선됐을까요? 나라가 나라답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겼습니까? 뭐 누가 어떻게 됐겠죠. 궁금하네요, 진짜. 자,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또 충실해야겠죠. 네, 가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라 화랑과 아나키스트 이회영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부식 삼국사기 권사 진흥왕 37년 576년 봄에 원화를 받들었다. 미녀 2명을 선발했는데 하나는 남모이고 하나는 준정이었다. 이에 무리 300여 명을 모이게 하였는데 두 여자가 미모를 다투어 서로 질투하였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로 술에 취하게 한 뒤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이 일로 엎드려 죄를 빌었으나 목이 달아났다. 무리들도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뽑아 화장하고 장식하여 화랑이라 부르며 받들게 하였다. 그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도와 의를 연마하였다. 혹은 서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산수를 유람하니 먼 곳에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것을 통해 사람됨이 사악한지 바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가운데 착한 자를 뽑아서 조정에 천거하였다. 네, 방금 읽으신 대목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화랑제도, 화랑제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원화, 화랑 이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원화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미모의 여성들을 이 화랑도의 어떤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죽이고 하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뽑아서 이제 이 화랑도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자, 진흥왕 3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진흥왕 때 화랑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신라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그때 그럼 뭐 백제나 고구려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뭐 갈등이 벌어지던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가 제일 열세였던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당시 삼국은 율령을 반포하고 고대 국가의 어떤 체계를 정비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국력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력 경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라가 왕권이 약했어요. 화백회의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강 유역을 두고 고구려 백제와 다투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의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라가. 그래서 그런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의 아이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아이콘이 바로 화랑제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화랑제도가 진흥왕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진흥왕 때는 이건 공식화한 거죠. 최치원의 날랑비서를 보면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일컬어 풍류라 한다. 이 도의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세 가지 가르침을 아우르며 모든 생명을 이어 화합하게 한다. 집에서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요. 말없이 임하고 실천하는 것은 노자의 뿌리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최치원의 날랑비서입니다. 출처는 이제 삼국사기예요. 원래 낭도에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구름처럼 모여들어 도와 의를 연마하고 산수를 유람하면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어떤 낭도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일컬었냐면 풍류라고 일컬었습니다. 풍류, 풍류도, 풍월도. 근데 이 도의 근원이 선사의 상세히 실려 있다고 그랬는데요. 선사가 뭐냐면 선도할 때 선입니다. 도가 신선. 예, 신선할 때 여기서 선사는 신선 선자를 써요. 도가 사상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떤 그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풍류, 풍류도, 풍월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뒤에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공자, 노자, 석가의 가르침을 이제 아우르는 거죠. 근데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가 풍월주인데 화랑과 풍월주의 속사정은 우린 그동안 몰랐어요. 근대 이후에 화랑세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상세히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화랑세기는 위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차치하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예전에 선덕여왕이나 최근에 어떤 화랑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화랑의 어떤 면모들이 이제 얼핏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화랑세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화랑세기는 풍월주의 족보입니다. 족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전쟁터에서 무슨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풍월주들이 어떤 공주, 어떤 귀족 여인과 사랑을 하고 성애를 나눴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이제 화랑세기가 더 진위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풍월주는 이제 1대 이화랑부터 32대 신공까지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다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다함은 그 이사부와 함께 대가야를 정벌할 때 공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이 화랑세기에는 미실이란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파하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김유신도 바로 풍월주였습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유민 집안 출신입니다. 가야계 유민인데 신라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귀족의 이제 지위를 준 거예요. 근데 가야계 출신 최초의 풍월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춘추도 나옵니다. 김춘추도 마찬가지로 풍월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풍월주 또는 어떤 화랑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삼국사기에 보면 김대문의 화랑세기를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도 여기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도 여기서 생겼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을 통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는 그 신라의 어떤 모든 인재들이 화랑도에서 나오는 거죠. 김부식 삼국사기 권 47 열전. 관창은 신라장군 품일의 아들이다. 용모가 우아하여 젊어서 화랑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곧잘 사귀었다. 16세에 이미 기마와 활 쏘기에 능숙하였다. 당나라 현경 5년 경신 660년에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침공하였는데 관창을 부장으로 삼았다. 황산벌에 이르러 양쪽 군사가 대치하게 되었는데 그의 부친 품일이 관창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의기가 있다. 오늘이야말로 공을 세워 부귀를 얻을 때이니 어찌 용기를 내지 않겠느냐. 관창은 곧 말에 올라 창을 비껴들고 바로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었기 때문에 적에게 사로잡힌 채 백제 원수 계백의 앞으로 보내졌다. 계백은 어린 관창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단식했다. 신라에는 기특한 사람이 많구나. 소년도 이렇거늘 장사들은 어떻겠는가. 계백은 곧 그를 살려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관창이 돌아와서 말했다.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관창은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시고는 다시 적진에 돌입하여 용감히 싸웠다.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 머리를 베고는 말 한 장에 메어 돌려보냈다. 후밀은 아들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씻으며 말했다. 내 아들의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능히 나라를 위하여 죽을 줄 알았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신라군이 그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의지를 다진 다음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면서 공격하니 백제가 크게 패하였다. 태종대왕이 급찬의 직위를 추정하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으며 그 가족에게 당나라 비단 30필과 20승포 30필과 곡식 100승을 하사하였다. 자, 화랑하면 관창이죠. 이제 화랑 관창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열전에 나옵니다.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되게 비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이야말로 공을 세워 부귀를 얻을 때이니 어찌 용기를 내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거 어렸을 때 책으로 볼 땐 몰랐는데 이제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표현을 공을 세워 부귀를 얻을 때이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품일이라는 그 이제 관창 아버지가 과연 그냥 부귀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읽은 거랑은 달리. 저는 신라 귀족의 잔인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 목숨을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와 그때 당시 고대인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인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잔인하다고 보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특히 신라에서는 나보다는 가문이 먼저고 나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또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화랑들이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의미만 가졌겠느냐? 전쟁터에서도 어떤 화랑의 어떤 특수 임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총칼 들고 무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전략 전술도 있는 거고 심리전도 있는 거죠. 이제 특히 화랑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전을 위한 특수부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화랑이 또 예쁘장한 소년들이었잖아요. 예쁘장한 소년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어떤 연설 같은 걸 하는 거죠. 연설을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왜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창이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자기 어떤 죽음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분기탱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심리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로서 또 화랑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최약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제가 지금까지 화랑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원동력이 되게 컸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목숨을 바치는 문화 기풍이 신라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약체 신라를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국호 여러분 신라 국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울 신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떠오르는 뭐 태양 그런 의미를 붙여서 신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라자가 아름다울 라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사실 한자를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신라관이 있어요. 신라관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벽에
신라 국호를 이제 풀이해 놨습니다. 풀이해 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신 덕업일신, 라 망라사방. 덕업일신은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고요. 망라사방은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업일신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혁신입니다. 혁신. 그리고 망라사방을 요즘 말로 하면 통합이에요. 통합. 이 혁신과 통합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이네요. 되게 네. 멋있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역사적인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신라는 그 덕업일신, 혁신과 망라사방, 통합을 함께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삼국 통일의 어떤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었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화신 화랑이 서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화랑은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젊은이는 새로움이고 네, 새로움이라는 게 없이는 정말 진정한 통합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 작가님이나 네. 나나 네. 기존의 어떤 관성 체계에 있을 때는 통합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 네, 네. 어떤 새로운 게 있으면 네.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드네요. 그렇죠. 음. 새로운 게 있으면 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네. 아 뭔가 우리가 해야겠다. 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사람들에게 모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덕업일신, 망라사방, 혁신과 통합이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네요. 이연숙, 서간도 시종기, 만주로 간 이회영 일가. 여러 형제분이 일시에 합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방매하는데 여러 집이 일시에 방매를 하느라 이 얼마나 금난하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 집이 예전 대가의 범절로 남종 여비가 무수하여 하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한편 조사는 심했다. 1910년 12월 드디어 여러 형제 일가족 40여 명이 압록강을 건넜다. 남편은 마차와 나란히 말을 타고 풍우같이 달리신다. 나는 마차 안에서 혹 얼음판에 실수하실까 조마조마했다. 6-7일 지독한 추위에 좁은 마차에서 고생했던 말을 어찌 다 적으리요. 자, 이제 근대로 왔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들이 일가족과 함께 만주로 가는 이야기예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왜 만주로 갔을까요? 독립운동하러 갔습니다. 독립운동하러. 네. 자, 여기서 이은숙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간도 시종기는 그러니까 이은숙이라는 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제가 있어요.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하늘에 사무쳤을까요? 자, 이회영 선생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회영 선생은 누구냐 하면 경주 이씨 백사파의 후손입니다. 이 집안이 이제 뭐냐면 이항복을 중시조로 해가지고 요 이제 계보가 이제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만갑족이라고 불렸어요. 사만갑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갑이네요. 그때 당시에 가문 중에서 갑이었다는 얘기죠. 음. 이 가문에서 뭐냐면 이항복 이후로 영의정이 10명 넘게 배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항복도 영의정이었고요. 그다음 그 중간에 보면 이광자, 이종성,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종 때도 이유원이라는 분이 이제 영의정을 지냈어요. 그 이마필기 남기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문은 이제 조선 후기 서인 중에서도 소론을 대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원래 이항복은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이제 주역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서인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광자, 이종성에 대해 이르러 가지고 노론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론 명문가로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는 이제 노론이 셌잖아요. 노론이 셌는데 고종 때도 영의정을 배출할 만큼 명문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안으로 보면 갑 오브 더 갑 예, 그렇죠. 집안이었다. 그래서 사만갑족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육형제 가운데 이회영이 대단히 이제 생각이 이제 깨어 있었다. 이게 되게 명문가 출신인데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층이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구한말에 보면 그 개화 운동에 앞장서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그 하인들 있잖아요. 종들 자유민으로 막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을 개가를 시켰어요. 남편과 사별한 여동생을 다시 시집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도 특히 이런 어떤 명문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회영은 그걸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끼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망조가 들고 이제 1905년에 을사득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1906년부터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민회를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했고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이동영, 이동휘,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이 나중에 신민회 간부들이 되는 거죠. 또 다 나중에 예. 무장 투쟁했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상설이라는 분이 만주 용종촌에 이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이회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의논들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외교권을 빼앗겼잖아요, 일본에. 이 회의를 통해서 외교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자. 이것을 고종에게 건의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고종의 측근이었던 조정구를 통해 가지고 고종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정구가 누구냐면 대원군의 둘째 사위입니다. 대원군의 둘째 사위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하고 독대가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잖아도 이 만국평화회의의 의장국이 누구였냐면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한테 초청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족이 다 잘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회영과 신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니까 고종도 얼씨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임장을 비밀스럽게 이회영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회영이 그 신임장을 만주 용종촌에 있었던 이상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상설이 이준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헤이그에 갔는데 열강들이 외면을 했죠. 외면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이제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나라가 망하는 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1910년 돼 가지고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국권을 상실하자 이회영은 자기가 직접 만주로 가서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와 군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형제가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읍니다. 그 40만 원이 요즘으로 치면 수백억 원 정도 돼요. 어떤 자료 보니까 네네. 뭐 한 2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뭐 바쳤다 뭐 이런 자료도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조 원은 사실 너무 이제 부풀려져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쌀 한 섬이 뭐냐면 3원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 요즘에 이제 쌀값을 이제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수백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쨌든 보는 대단한 거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육형제와 일가족이 몽땅 저기 막 독립운동 기지와 군관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이거 대단히 동서고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떠난 충신의사가 수백 수천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집안처럼 6형제 1가족 40여 명이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장하다. 6형제 절이는 참으로 백세 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어라. 백세 청풍이 뭐냐면 역사의 맑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큰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 뭐 사망갑족이잖아요. 조선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1910년에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제가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위 대신들, 협력해준 양반들에 대해 가지고 자귀를 줘요. 사실은 이회영 가문처럼 이런 명문가들은 여기 남아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 기지와 군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주로 이렇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6형제 1가족 4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만주로 가서 설립한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젖줄이었죠. 청산리 전투 아시죠? 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이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김좌진 장군의 북루 군종서와 홍법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해가지고 1,200명을 사살한다는 건 엄청난 전과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전투에 누가 이렇게 활약을 했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큰 활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복군, 그다음에 조선의용군, 의열단도 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활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무장투쟁을 실질적으로 어떤 면은 지휘했던 것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독립운동에서 큰 의미를 가진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누가 설립했느냐? 바로 이회영과 6형제들이 일군 거죠. 그런데 아무리 40만 원이 큰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1910년 12월 달에 이 일가족이 만주로 가서 삼원부라는 곳에서 무관학교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함리아 강가 근처로 옮겨가지고 이제 교사를 크게 짓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919년까지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만 원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회영과 형제들 그리고 일가족은 굶주림과 빈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회영과 김종진의 사상 담화 1927년 9월. 나는 자유연합이 독립운동의 견지에서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본다. 모든 단체와 조직은 단원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성된 것이지 강제적 명령에 따라 결성된 것이 아니다. 강철의 조직이라는 공산당도 적색 러시아처럼 정권을 잡은 후에 복종의 교율이 생겼지, 그 전에는 자유합의에 의해서 행동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사람들 간의 자유합의가 있을 뿐이다. 독립 후에도 일체의 부자유,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 나라의 정치 구조는 권력의 집중을 피하여 분권적인 지방자치제를 확립해야 하고, 그 지방자치제들의 연합으로 중앙통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일체 재산의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되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실시하여 가난한 집 아이들도 누구나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라서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살려나가되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화를 가미하면 된다. 고종의 해외 망명이 실패로 끝나고 돈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회영은 이제 북경으로 향합니다. 북경에서 이회영은 이제 사상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민족주의 진영이 이야기하는 외교와 교육,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키즘이었습니다. 아나키즘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뭐 무정부주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예, 아나키즘 하면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 일본에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자유연합론이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헷갈려요. 공산주의와. 네, 사실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요 관계는 되게 미묘합니다. 형제이자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아나키즘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합니다. 어떤 형태의 억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아나키즘이거든요. 이회영은 아나키즘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한 무장투쟁,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아나키즘이었는데 그 방법론적으로는 무장투쟁, 이것이 이제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회영의 최후 1932년 11월 달인데요. 만주를 한인 무장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상해에서 대련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이게 중국 국민당 간부들하고 다 협의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낼 수도 있었는데 만주를 한인 무장자치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 당시 67세 노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5일의 일이었어요. 배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둘째 아들 이규창이었습니다. 이규창은 이제 아버지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대련으로 갔는데 도착했다는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2일 후인 11월 17일 날 우리나라에서 전보가 옵니다. 부친 대련 수상경찰서에서 사망.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 경찰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상한 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자기들이 안 보는 사이에 빨랫줄에 목을 매버렸다고. 그래서 죽은 거라고. 그래서 이회영의 딸 이규숙이라는 분이 직접 대련으로 갑니다.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서. 근데 이규숙이 확인을 해본 결과 얼굴과 옷에 피가 가득했고 눈을 뜬 채 돌아가셨다고. 추정을 해보면 이제 아마 대련에서 이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고문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67세 노인이 계속 견딘 거예요. 젊은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음으로 한 거죠. 그게 이회영의 최후였습니다. 야, 근데 당시 조선의 최고 집안, 특권층 집안에 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집안에서 나온 분이 아나키즘에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냥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분 나름의 어떤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런 개화적인 사상을 접하고 아나키즘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아나키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저는 그냥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사망갑족의 특권층인데 이게 이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갚아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억압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젊은이들에게. 천진의 우당 이회영 선생 댁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 식구들의 참상은 말이 아니었다. 끼니도 못 입고 굶은 채 누워 있었다. 학교에 다니던 딸 규숙의 옷까지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다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독립운동가 정현섭의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사망갑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절대 빈곤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억압을 거부하고 참된 인간 해방을 지향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백세 청약, 역사의 맑은 바람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도 찡한 감동을 안겨주네요.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금까지 진행 권경률, 낭독 정정기였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살아요.